자, 오늘 이분과 함께 한번 또 올해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에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 김웅 부장님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우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넥타이 색깔과 우리 떡상 다이어리 색깔이 아주 찰떡이네요. 아. 네, 불타는 레드. 아, 예. 네네. 내년도 시장이 좀 장대 양봉이기를 바라는. 아, 예, 이게 네. 기도 메타라고 부르죠. 예. 빨간 거 뭐 하나라도 하나 걸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간략하게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을 보고 음. 이제 대응 전략을 짜는지를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자료를 막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 시간 안에 말씀도 똑바로 못 드리고 아쉬움만 많이 남고 뭐 이랬었는데 네.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음. 흘려보내는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음. 오늘 그 가져온 자료 대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내년도를 전망하는 그 자료와 논리들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네네네. 다른 때는 열심히 뭘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오늘은 좀 대충 좀 해보겠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오늘 이- 이렇게 그- 꼬이셨어요. 오늘 저희 기분이 리서치 센터 연간 전망 자료가 전략 자료 하나만 해도 250페이지가 넘고 그쵸. 네. 되게-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 한 12개 정도 네네. 제가 이걸 다 애널리스트 분들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듣고 자료도 보고 그리고 네. 이제 요약을 한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내용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네네. 조금 쉬운 언어로 네. 오늘 깔끔하게 좀 전해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좀 예. 처져요. 되게 목소리가. 오래 하셔가지고. 아, 네. 많이 기다리셔서 그렇구나. 네. 네. 자, 자, 오늘- 힘내서 한번 가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요? 시장- FMC 얘기? 예, 시장 FMC부터 할까요? 네. 자료 지금 보시면 자료 띄워주시죠. 오늘 할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국면 판단을 할 때 네. 무엇이 얼마나 선 반영됐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더 반영될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슈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면 판단을 할 때는 무엇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전망을 할 때 만약에 현재 국면이 너무 좋아 시장이 좀 과열인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하면은 더 좋아질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나쁘게 반영된 것 같은데 과매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더 나빠질 게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더 나빠질 게 없다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이 오히려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서 그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가치보다 얼마나 업사이드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잠재 여력을 살펴본 다음에 그게 지금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대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2배수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보지만 만약에 애매하다거나 오히려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선반영 음. 얼마나 뭐가 진짜 선반영이 된 건지는 이제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네네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좋아질 건지 나빠진 건지를 판단해서 그렇죠. 좋아질 거면 적극적으로 하고 네네네. 나빠질 것 같으면 좀 보수적으로 하자?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봐주신다는 네. 거잖아요. 와, 그렇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와, 50대 좋습니다. 50입니까?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면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뭐 오늘 내용인가요? 네네 주요 내용이죠. 음. 포텐셜로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단순하게 이제 1 아니면 2는 아니고요. 네. 내가 실패하더라도 거둘 수 있는 그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 그때 위험을 감내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고 위험을 감내하는 것보다도 거둘 수 있는 성과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에 일주일 새 주식시장이 한 5%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도 한 3% 정도 빠졌었고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만 근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 다들 아시는 12월 FOMC가 14일에 있었고 그게 15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채권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 12월 FOMC는 아무리 봐도 파월 의장이 좀 본인의 생각하신 본인의 마음에 품으신 것보다 좀 과장해서 많이 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격에까지 녹여주는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그냥 이건 대충 봐도 첫 페이지부터 이게 PT 자료인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보면 경기 전망치를 다운시킨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금리 인상을 3월부터 10개월 동안 4.25%라고 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금리를 세게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 요인이라든가 그에 따른 그 실질 금리가 플러스 전환해서 6개월 뒤에 또 실물 경기 충격을 주게 될 텐데 그 시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전망치 낮추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올해 전망치는 또 오히려 올려놨어요. 고용이 타이트하다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소비가 견조한 걸 본인들도 아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실업률에서 보면 경기 충격이 내년에 올 거니까 실업률 9월 톤보다는 12월 톤에 좀 더 실업은 나빠지겠지. 실업을 올라올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년 물가 전망이 하향될 근거에 더 가깝죠,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는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안 좋아질 다운될 여지가 크니까. 네. 네. 근데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로젝션이 여기서부터 이제 물가 전망을 갑자기 올려버려요. 아무리 봐도 앞에서 얘기한 거는 물가 전망 하향 근거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물가 전망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기준금리도 전망도 올린다. 근데 0.12 올린 것도 아니고 0.5%포인트를 갑자기 올립니다. 중앙값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본인들의 전망 근거나 전망한 내용하고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 액션 플랜 사이에 좀 조화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금리에 대한 얘기, 물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봐야 되니까 네. 지금 가격 수준 그러면은 FOMC가 결국 물가 때문에 그렇게 좀 세게 시장에 톤을 던진 거고 그럼 시장에서는 아까 일주일짜리 시장 충격 말고 좀 더 긴 시계로 봤더니 지난번에도 이거 보여드렸었죠. 제가 그 바닥 잡을 때 보는 지표로 PBR을 좋아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누구나 구하실 수 있는 데이터라서 그렇습니다. TPBR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S&P 500이 3.8배인데 이게 코로나 저점 2.5배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초과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근데 코로나 직전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훅 꺼지기 전에 요 직전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대충 4.07배예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그때보다 더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이익이 더 늘었고 자본 규모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분모가 더 늘어있기 때문에 실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S&P 500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밸류에이션이 앞서 S&P 500하고 비슷한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PBR이 0.88배인데 코로나 저점 0.6배 대비로는 50% 정도 초과되어 있는 수준이지만 코로나 직전 고점 0.92배 대비해서는 오히려 그보다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까지 돌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저희 기업들의 이익이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회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 회색 선이 20년 평균 PBR입니다. 1.18배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좀 차이나 인프라 사이클을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후에 올라올 때도 차화 정인이 뭐니 하는 수혜받는 대표 섹터들이 있었으니까 좀 프리미엄 준다고 치고 그 이후에 유로존 재정위기 터지고 나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정체되어 있던 구간에서는 멀티플이 좀 낮아야 되니까 딱 10년만 잘라서 본다고 하면 10년 평균도 1.08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로 환산하면은 그 1.18배는 3,130 정도 되고요. 지금 2,330 정도 되는데 그리고 1.08배만 하더라도 주가 단순 환산하면은 이게 2,800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수 레벨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됐다고 한다면 무엇이 선반영됐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주가 수준 자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선반영돼서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걸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지금부터 이제 하나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FOMC는 파월이 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더 세게 얘기한 측면이 좀 있다고 하면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증시가 악재들을 얼마나 선반영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셨더니 확실히 네네. 뭐 밸류에이션도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 네네네. 많이 뭔가 좀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반영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이제 뭐 생각의 흐름을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제가 저희 대표님하고 오대원 아나운서님 앞에만 서면 제가 긴장해가지고 왜요? 왜요? 원래 우리 제가- 따위가 뭐라고?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 앞에서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니, 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우리 따위가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은 제가 네. 생각하는 흐름대로 네. 네. 제 생각하는 대로 한번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억지로 네. 제가 자료에 제 생각을 맞추지 않았고 네. 먼저 보면은 그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던 게 21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4분기부터 미국 시장은 이제 약세를 보였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8월부터 빠졌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1년 5월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네. 그랬다가 처음에는 이 연준이 대응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로나하고 전쟁 때문에 공급 제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된 거지 구조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 놔두면은 알아서 꺼질 텐데 왜 내가 무리를 해야 되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가 또 워낙 뭐 인플레이션이 네네네. 없었었고 미국 한 20년 가까이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구경 못 네네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22년 초 되니까 해가 바뀌면서 연말부터 어떤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7%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급인데? 라고 하면서 야 이게 공급단의 이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요 견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더 심화되어 가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네. 시장이 급락합니다. 1월 달에 급락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1월 달부터 우리가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실제로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죠.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4차례에 걸쳐서 아주 급락을 합니다. 마땅한 반등도 하지 않고 그리고 22년 3월부터는 미국이 금리 인상 본격화한 이후에 이때 이제 가이던스를 그냥 처음부터 0.5%씩 뭐 0.75%씩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0.25 안 되겠어 0.5 야 택도 없어 0.75 0.75 한 번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아니야 0.75 한 번 더 해야 돼?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4.25를 10개월 만에 올리는 역대급 그 상승 속도를 보여주면서 가이던스까지 같이 올렸기 때문에 눈높이가 제한되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 충격이 컸었다. 그게 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올리는데 그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다 보니까 5월부터는 아예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눈높이가 야 이 속도면은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단에 상승 요인이 생겨서 마진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금융 비용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전체 매출 규모까지도 수요 자체가 닫힐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가이던스를 내기 시작합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내고 분기 가이던스도 그렇게 내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경기 전망이나 실적 전망을 계속 하향하게 되죠. 네. 그래 왔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실적 전망 하향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내렸는데 그럼 이게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반영돼 있을까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공급망 충격은 해소가 되었을까부터 보겠습니다. 공급망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지금은 아주 나아졌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왼쪽 차트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이 ISM 제조업 공급자 배송 시간 지수인데 훅 떨어졌네. 배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인데 확 떨어져 있죠.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공급 차질로 빚어진 원자재나 중간재 조달을 못해서 생산을 원하는 만큼 못해서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던 일들은 이제는 그 근본 요인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달하지 못했던 원부자재를 조달하니까 신규 제품 생산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재고가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새 제품을 못 사니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중고 제품을 샀었는데 그 중고 가격도 최근에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급망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그 공급망에 대한 그 압력을 악화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뭐 몇몇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뉴욕 연준에서 만든 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그 항공운임이나 해운운임이나 육상운임 같은 운임 가격, 운임 지수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산출을 해내는데 지금 그
9월달 데이터 기준으로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작년 말에 이게 그 0이면 프레셔가 아예 없다는 거고요. 네. 1이면 평소보다는 확실히 프레셔가 있기는 해. 근데 작년 말에는 이게 4.3까지 올라갔었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평소에 많이 올라봐야 1이었다가 4.3까지 올라가 급등했던 게 지금 1.05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공급망 이 교란됐었던 요인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완전히 돼서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뉴욕 연준의 공급망 프레셔에 대한 인덱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운임 보시면 해운 운임이 피크 시점 대비해서 지금 줄었죠. 6개월, 8개월 된 시점 만에 80% 가까이 고점 대비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이슈는 여느 때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급망은 그러면 이제 제끼고 네네네. 그렇죠. 또 다른 거 뭐 봐야 되나요? 네. 그렇고 난다면 공급망에 의해서 교란됐던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던 게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 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들인 것 같아요. 수요 견인? 네. 수요를 끌어올리는? 예, 전에는 수요가 견조한데 원활히 공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급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했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수요는 너무너무 견조한데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수요가 워낙 견조하게 빨리 많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어차피 달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임금이 코로나 전 대비해서 미국만 하더라도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받는 임금 자체가 그게 회사에서 받는 연봉 자체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나라에서 그냥 재정적자로 뿌려주니까. 직접 뿌려줬죠. 예, 은행에다 넣고 대출해 주세요가 아니라 네. 직접 뿌렸죠, 보조금으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났으니 수요 강도가 굉장히 쓰게 되죠. 세졌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항상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 임금 상승률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또 하셨어요. 12월 FOMC에서도. 그래서 타이트한 노동시장 초과 수요 상황하고 임금 상승률 둔화가 미미하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타이트닝 된 게 좀 완만하게 풀려야 되는데 이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임금 상승률도 아직도 많이 높아. 그래서 내가 금리 인상폭을 낮춰야 되는 시점,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들을 살펴보니까 보시면은 이 오렌지 칼라 음영은 잡 오프닝을 하이어로 나눈. 채용으로 나눈 건데 잡 오프닝은 이제 구인. 기업 오너나 아니면은 이제 채용 담당자가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구합니다. 하는 구직하는 수고요. 그리고 하이어는 그 중에서 얼마나 채용됐냐인데 이 두 개를 나누면 이게 이제 채용 속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70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네. 이제 구인 공고를 냈는데 그 중에서 100명만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는 1.7이죠. 네. 170명을 다 채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월간 단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1.7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인 속도가 될 텐데 구인 속도가 지금 3월 이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피크아웃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부터도 더 크게 그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앞으로는 더 빠질 수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아예 그냥 그 구직하는 전체 수가 빠지고 있어요. 올해 3월부터. 구직 수가 예, 잡 줄어들고 오프닝 있다고요? 수가 아, 예, 기업이 사람을 기업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수 자체가 네. 총원 그쵸. 자체가 줄고 있어요.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고 비용 요인이 강화되고 수요가 위축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사람을 급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네.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실제 그럼 임금에도 그게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이것도 피크가 되는 게 이게 3월이에요. 6월이에요, 6월. 이건 6월인데 3월 달에 구직자 수 피크가 있었고 오렌지 컬러가 이게 무빙 에버리지를 하지 않은 그 월간 데이터인데 7% 넘게 임금 상승률이 있었던 마지막 달이 6월이에요. 네. 그 이후로는 다 6%대만 임금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전체 고용 인구 수가 줄어들면 지금 안 그래도 해고 수가 역대급으로 빨리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6, 70만 명씩 지금 월에 해고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해서 불과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 숫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를 해고하다가 지금 해고하는 숫자가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임금 상승률은 더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걱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고용도 생각합니다. 파월 의장의 바람대로 꺾일 것이다. 꺾일 것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꺾이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그 차트 정확하십니다. 준비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고 있어요, 차트. 네. 그런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장님이 준비하신 자료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 빨간색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네. 그 작년 3월부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해 3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올해 3월부터 기대 인플레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돼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새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잘 내려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수요 견인 인플레의 지속 가능성, 특히 고용 시장에서 촉발된 결국은 임금, 소득에 대한 실질 소득이 너무너무 빨리 견고하게 늘어서 수요 자체가 너무 견조하면 아무리 내가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꺼뜨리려고 한들 그게 잘 안 될 테니 인플레 안 잡힐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걱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 기대 인플레 또한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 변한 적이 없으니 파월 의장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실 테니 그 분이 생각하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눈높이보다 좀 더 센 강도로 말씀하신 것 같다. 12월 FOMC에. 네. 이 데이터들은 다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월 FOMC 열린 시점이 11월 CPI가 발표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바로 다음 날.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서 얘기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마음에 아주 흡족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네.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또 오늘 이제 준비하신 게 많은데 또 네. 앞에 저 인사만 하다 끝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지금부터 이제 뭐 꼭 자료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자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 뭐가 선반영된지 살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네. 뭐가 더 좋아질 게 있나 혹은 나빠질 게 있나를 이제 짚어보신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포텐셜 뭐 이런 것 이제 살펴보실 거잖아요. 사실 전략이 그렇죠. 제일 궁금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선반영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부장님 보실 때?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선반영은- 아이템들. 네, 아까 맨 앞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앞장 안 코스피 가도 지수로 되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 네. PBR이 0.88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0.88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를 포함한 주요 충격일 때 가는 일시적으로 갔다 오는 PBR이 0.8배예요. 네. 코로나니까 0.6배를 갔다 왔던 거고 그게 평균이 0.8배가 아니라 네. 일시적으로 갔다 오는 그 꼭지 뾰족한 그게 0.8배인데 아주 밑으로 내려간 게. 네, 지금 0.88배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지금 그만큼 터져야 될 뭔가가 확 터진 게 없는데도 미리 다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기 거죠. 침체에 대한 거기에는 선반영을. 경기 침체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부동산 크런치에 대한 그런 우려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네. 그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위기,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그 우려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PBR 얘기를 드릴 때 그때 지수가 낮았던 상태에서 그때 막 영국발 이슈 막 터지고 할 때 제가 영국 얘기 안 하고 그냥 미국 얘기만 했어요. 근데 영국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자리인 것 같다. 터지더라도 왜냐면 그게 9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네네. 노이즈가 그때 현실화됐던 게 그때인 거지. 그걸 모르고 새로운 게 팡 터지면 굉장히 충격이 클 수가 있겠지만 알고 있던 게 터지면 이미 알려져 있는 노이즈는 더 이상 그 리스크가 크지 않듯이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리스크가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망가뜨릴 정도로. 네네네. 그때도 보면은 영국 중앙은행에서 그냥 나서가지고 야 우리 무제한 매입할 수 있어 채권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위기를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 자체도 그 충분히 글로벌을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큼 사이저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슈조차도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들어있게 알려져 있다면 이미 다 몇 점 몇 조 다 그때 계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는 이미 주가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가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 요인들이 하나둘 해소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악재 이미 미리 선반영한 수준이 높으니 호재에 좀 더 민감해질 것 같다. 이제는 그게 예전 고점만큼 한 번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해소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을 해줄 것 같다. 시장이 진짜 계속 하향하고 있을 때는 우려가 반영되고 그 우려가 더 심화될 때는 호재가 나와도 호재로서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리가 그렇죠.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호재가 호재답게 반영될 수 있는 그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 현재 국면이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좋다면 뭐가 더 좋아질지 혹은 안 좋다면 뭐가 더 나빠질지를 이제 보자고 하셨잖아요. 예.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지금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볼 때는 자료 보면서 빠르게 말씀드리는 게 네. 빠를 것 같아요. 일단 물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죠. 예, 물가에 대한 우려가 금리의 인상에 과격한 급등을 초래를 했고 네. 그게 이제 결국 다 비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물가도 생산자 비용에 대한 얘기고 금리는 금융 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얘기들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실적 하향 우려, 경기 충격 우려로까지 다 갔던 건데 그 요인들에서 물가를 지금 하나둘 보고 있는데 물가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보루가 있어요. 에너지, 푸드 이건 더 이상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게 서비스 물가예요. 네네. 인건비가 간접적으로 녹아 있기도 하고 음흠. 그리고 서비스 물가에서 한 55% 정도는 주거비예요. 그렇죠. 주거비는 집값이 꺾인 지 6개월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안 꺾이고 있어요, 렌트비. 반영이 안 네네.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파월 의장은 집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잘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톤으로 마지막에 오히려 답변을 해서 시장의 우려를 좀 완화시켜주는 재료가 됐었습니다. 주거비는 보면 네. 주거비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집주인이 집을 이제 보유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렌트비가 나와야지 넌 집을 보유할 거니 어느 정도 렌트비가 안 나오면 너는 집을 보유하지 않을 거니라고 하는 그 답에 따른 OER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해서 하는 렌트 CPI가 있는데 이거 앞에다 선행하는 지수들이 있어요. 그 선행하는 지수들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OER에 12개월 정도 이제 선행하는데 그게 이미 3월 달에 꺾였고 네. 고점 나왔었고 그 증가율이 그리고 진로 렌트비가 렌트 CPI에 한 8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이 상승률도 5월에 피크아웃해서 내년 1, 2월이면은 주거비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하면은 이 하이어는 충분히 매파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충분히 길게 금리 인상 높은 수준을 가져가지 않으면 물가 네. 상승은 종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준과 파월 의장의 명분 같은 이제 문장인데요. 물가 상승 우려가 언제 종식될까? 이 롱거가 맞나? 저는 이제 롱거는 더 이상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재가 호재로서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랑 부합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 상승률은 어차피 전년 대비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 네. 전년 1년 전 시점에 물가의 그 베이스가 어땠냐를 보면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벌어질 일들을 대충은 알 수 있죠. 베이스가 아주 높았으면 네. 그보다 너무 높게 오르지만 않았으면 어차피 상승률은 꺾일 것이고 베이스가 너무 낮으면 상승률은 뭐 보나마나 많이 올라갈 거고 생각한 것보다 이럴 텐데 베이스가 명목 CPI는 올해 1분기가 제일 높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1분기에 0.6, 0.8, 1.2 분기로 치면은 대충 합산하면은 산술적으로 2.6이죠. 아주 높죠. 베이스 자체가 아주 높은 구간이 명목으로는 올해 1분기에 있었고 네. 그리고 핵심으로 보면 작년 4분기가 베이스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뒤 시점은 명목은 그 핵심은 코어 CPI는 이미 올해 4분기 10월 달부터 꺾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 그리고 명목 CPI조차도 내년 1분기면은 확 내려갈 여지가 커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 우려는 언제 종식될까? 네. 늦어도 내년 1분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12월 점도표 상향 이거 진심일까? 진심이겠죠.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거는 기대 인플레가 재점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건 레토릭이다. 수사적 표현을 했다. 좀 과장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여줘서 시장을 긴장시켜서 기대 인플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표현이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네. 액션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메리츠 리서치에서도 그 하우스뷰를 일부 수정했는데 원래는 2월 FOMC 끝으로 4.75로 금리가 이제 터미네이트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터미널 레이시 4.75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더 3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다. 25bp를. 그래서 우리는 터미널 레이스를 5.0%로 금리 상단, 기준금리 상단을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이 자료를 하나하나 정말 우리 부장님께서 네. 모든 이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몇 분이죠?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요? 하나씩 네 아니요로 네네네. 짧게 짧게. 10분이면 충분해요. 아, 10분이면 충분해요? 네, 10분이면 충분해요. 저서 7분 걸릴 것 같아요. 대민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그 뭐냐면 차차차 진행을 일단 해보도록 이거는 할게요. 연방 선물 기금금리 다 아시죠? 네. 12월 FMC하고 제일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시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처럼 생각한다라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위기 이야기 하는데 금리를 연준이 막 끌어올려서 오랫동안 진짜 하이어 포 롱거가 가능한 거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이번 위기는 정부가 주인공이에요. 부채의 주인공이 부채가 정부가 다 늘려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빚쟁이는 민간이 아니에요. 구조조정이 네, 안 돼요. 네. 정부를 구조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 나라 빚은 그 나라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미국 정부가 지금 의회 예산처에서 예상하고 있는 30년 동안에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이 앞으로 더블업이 될 건데 30년 동안 그렇게 금리를 하이어포 온 거를 충분히 오랫동안 열심히 끌고 갈 수 있느냐면 그랬다가는 지금 의회 예산처에서 예상한 걸로는 메디케어 하는 거의 반만큼이 전체 예산의 가장 큰 포션이 메디케어인데 미국도 고령하니까 근데 그 반만큼이 죄다 이자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하이어포 롱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하이어는 동의한다. 롱거를 올해는 조금이라도 못 작게 간다?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건 그 FOMC 보팅 멤버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1년마다. 그렇죠. 내년 근데 바뀌죠. 그 매파적이신 분 두 분 나가시고 그 자리에 이제 좀 덜 매파적이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다 예고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팅 멤버 성향도 내년이면 덜 매파적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3분기에 한 번씩 전도표 점 찍으실 텐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그게 쭉쭉 내려갈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자체가 1분기부터 확 꺾이고 나면 그리고 나면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눈치 봐서 경기 봐가면서 실업률 내려간 거 봐가면서 하반기부터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니까 네.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가 영향은 기준금리 얘기, 물가 얘기 이렇게 막 주구장창 드린 이유가 결국 기준금리가 그 정점을 찍게 되는 거는 물가가 잡힐 때 찍게 네. 되는 것이고 그 기준금리 정점이 잡히면 그러면 증시 저점이 또 잡힙니다. 요 차이를 보시면 물가와 기준금리 정점이 증시 저점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후행해요. 사람들은 미리 기준금리 정점이 언제일 거야 라고 저처럼 생각을 하면서 미리 프라이싱을 시장에서 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경기 모멘텀 저점보다 그 근접도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경제 성장률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다 후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걸로 보자면 이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전망 하향 우려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내년도가 올해 4월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한 220조 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160조까지 내려와 있어요. 4분의 1 토막이 지금 나 있는데 근데 보면 이게 한 1년 정도 이익 전망이 쭉 하향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경기 위축기에 보면. 그럼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남은 것 같아요. 길게 보더라도. 그럼 이것도 일치하죠. 내년 1분기 아니면 2분기. 네. 그리고 지수 레벨이 다시 한번 그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면 아까는 제가 PBR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더 손쉽게 직관적으로 보자면 네. 여기 그 저희 리서치에서 정말 이거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벌어들이는 예상 이익이 코스피 순이익이 한 166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수 레벨은 쭉 끌어당기면 2011년도 수준 그리고 2016년도 어느 매쯤 되는데 그때 벌어들였던 순이익은 대충 한 70조 80조 레벨이었어요. 지금 반토막일 때의 주가 수준입니다. 지금 지수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제 눈에 일단 싸 보여요. 한국은 너무너무 싸 보입니다. 그동안에 늘은 이익에 대해서조차도 다 반영을 안 했어요. 멀티플은 차치하고라도.
근데 그 멀티플조차도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순간 네. 우리도 퍼 12배씩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음. 그 이상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실적 모멘텀도 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거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부동산 걱정하시는 것도 다 동의가 되는데 근데 봐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얼마나 선반영됐냐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 과거 사례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네. 실적을 예를 들어 뭐 네, 지금 이제 주가랑 비교해서 이거 저평가라고 얘기하기가 네네네.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예를 들어 작년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올해 실적이 다 합쳐진 게 이제 올해 말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166조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가는 지금 주가는 이제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올 연초 같은 때 즉 올 연말까지의 실적이 얼마일 거를 이제 예측했던 그 주가는 이미 꽤 높았었었는데 그게 네네네. 쭉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실적 정도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게 맞다면 내년엔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주가가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볼 수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얘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볼 수 네. 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타이틀을 제가 그렇게 썼어요. 실적 모멘텀보다 중요한 게 유동성 환경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에 선반영된 수준이다. 다시 선반영 수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니? 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는 쭉쭉 올라왔어요. 기저가 워낙 낮았으니까. 네네. 이거는 차치하고 그 이듬해에 당연히 09년도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무드가 약간 그럴 수 있겠는데 싶을 때였고 2010년도에 실적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주가가 회색이 워낙 많이 선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듬해는 그 전년도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은 더 낮았어요. 반토막이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왜 그랬냐면 지금은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높지만 이게 오히려 베이스가 돼서 내년에는 지금 재정위기 삐걱삐걱하는 애들이 있는데 2011년도에 유로존 재정위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감익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여기에 선반영이 된 거죠. 이만큼을 다 반영해 주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주가 수익률에 반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상했던 거 주가 수익률 빠진 것보다도 이익 그 감소폭이 적었는데 주가는 이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는 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왜 안 좋았냐면 생각보다 이익 감소폭이 안 컸어요. 안 컸는데 네. 내년에도 또 빠질 거야.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니 그 다음에는 실제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도 또 빠졌는데 아니야 이제는 이만큼 빠졌으면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지 않겠어? 라는 기대가 점증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는 이익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해에 이익이 빠졌을 때는 주가가 앞에 미리 반영했던 것 때문에 생각보다 덜 나쁜데 하면서 올라왔더니 그 다음에는 올라올 거라고 기대해서 실제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덜 올라오니까 주가가 또 빠져요. 이런 식으로 선반영을 얼마나 했느냐, 선반영을 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네. 그걸 가지고 지금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20년에 코로나 쇼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발빠른 그 주요국 정부들의 공조 덕분에 이익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주가도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때 아주 좋았던 주가는 이익 증가한 폭보다는 훨씬 높게 주가 수익률이 높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이듬해에 아주 좋을 게 또 기대가 됐기 때문이죠. 유동성 환경도 너무 좋아. 이익도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소득 계속 늘어나는데 자산 가격 올라가.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는 그 순간들까지 다 가정해서 미리 다 땡인 거죠. 주가에 주에 반영을 했던 거고 네. 멀티플에 반영했던 거고. 근데 그 이듬해 되고 났더니 21년도부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5월부터 막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좀 미리미리 조심하는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인플레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야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은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못할 텐데 라고 하면서 이만큼의 반의 반도 반영을 안 해준 주가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시장 다 박살나 있죠. 그리고 이익 빠질 거죠. 근데 네. 그 감익하는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쁠 거냐라고 본다면 주가의 선 반영한 수준보다는 덜 나쁠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 아주 안 좋을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까지도 이미 우리 주가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위기 때마다 쇼크 때마다 갔던 밸류에이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와 있는 지금 현재 주가는 단순하게 올해 나빴던 것만을 반영한 게 아니라 네. 내년에 나쁠 것만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이고 심지어 내후년에도 그닥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것까지 프라이싱해서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나 많이 선반영돼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도 지금 저희 그 코스피 순위 컨센이 200조 초반이 정도 되는데 24년 그게 좋아요 또? 네, 24년은 지금 올라올 걸로 봅니다. 반도체 때문인가요? 반도체 주요하고요. 예, 스윙 팩터로 이제 반도체 이제 재고 순환 그 차트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3프로에서 그 보여주시는 거 봤는데 네. 반도체의 지금 출하 재고 그 사이클이 그 마이너스 2시그마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벗어나기에는 뭔가 네, 글로벌 네. 시스템 위기가 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 그러면은 그 기간상으로도 내년 2분기면 그게 종료가 될 만한 네. 1년을 넘어갔던 적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때쯤 되면 하반기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펼쳐질 것 같다. 근데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집 팔아서 주식 사자 이렇게 가면 될까요? 집은 좀 부담스럽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있는 현금 다 때려박자. 있는 거는 지금 옆 그렇게 사람한테 막 돈 빌리자? 예. 그리고 그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내년 1, 2분기에는 아마 부동산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아마 현실화돼서 터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심리가 좀 안 좋아질 예, 수 시스템 리스크도 이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리스크가 뭔가 터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 2월 달에는 지금 저 같은 기대가 지금 연말까지는 포지션을 다 청산해서 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기관들을 개인이 많으시잖아요. 네. 대주주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10억에 묶였고 그러면 그게 다시 포지셔닝을 잡는 시점이 연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빈집들 정말 좋은 주식들인데 비어났던 수급이 들어가야 될 그리고 이제 숏 포지션이 청산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 아하. 그런 거 충분히 활용하시고 나면 이후에 이제 그 이에 벌어지는 그때도 이제 선반영이죠. 네네. 앞으로 덜 나쁠 거를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반등을 많이 했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보수적으로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웅 부장님이 제가 이제 잘 아는데 이렇게 좀 자꾸 뭘 찔러줘야 이렇게 점점 열이 오르면서 예열이 그래요? 좀 늦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처음 시작할 때는 보면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시원 때부터는 옆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 그때 예열을 좀 시키고 네네. 예, 엔진을 좀 돌려드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네. 우리 메리츠증권 김웅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